미국 대통령으로는 24년 만에 우리나라 국회 단상에 선 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을 통해 북한 체제는 지옥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힘으로 평화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과소평가하거나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동남아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말 시진핑 주석과 사드 갈등 봉합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제임스 김 아산 정책연구원 워싱턴 사무소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민 교수님, 어제 국회 연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돌출 발언은 하진 않았고 분위기가 상당히 좀 화기애애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교수님께서 일단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저도 이제 국회 연설을 보면서 이제 말씀하신 돌발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좀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절제된 메시지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국회 연설, 한미 정상회담과 국회 연설 주요 의제가 무엇이 될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북핵 문제와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 방문을 했을 때 어떤 통상 문제가 굉장히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상회담과 국회 연설에서도 어떤 통상 문제도 부각이 돼서 어떤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통상 문제, 분쟁의 소지가 됐던 통상 문제는 빠지고 북핵 문제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 어떤 한국에 대한 이해도 이렇게 과시를 하고 그리고 한미 동맹에 대해서 저희끼리 어떤 내가 잘해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한 앞으로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을 분명히 분리를 시키고 그래서 문제는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 북한의 독재 정권이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수위도 굉장히 좀 조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켓 매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강경 수위는 조절하고 그냥 북한의 독재 정권, 그냥 킴 이렇게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독재 정권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북한 정권이 독재 정권이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여전히 받아들 용의가 있다. 하면서 한미 간의 대북 정책에 관해서 굉장히 좀 조율된 어떤 그런 방법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은 어제 국회 연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민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면에서 되게 좋게 끝났다고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답지 않게 대통령다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돌출 발언도 없었고 어느 정도 역사적인 배경이나 한반도 지역 정세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준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전쟁의 가능성과 그 피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연설을 통해서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런 면에서 되게 좋았다고 보고요. 반면으로 힘에 기반한 그렇지만 미국 행정부에서 계속 유지해왔던 입장과 다름없이 힘에 기반한 평화를 원한다라는 억지력에 대한 의지, 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어느 정도 밝혔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전적으로는 되게 강한 메시지였고 그렇지만 반면으로는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도 되게 이해도가 높은 그런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그런 이야기들, 상당히 역사 그리고 한미 동맹사까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인상 깊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통상과 관련한 이야기, 특히 한미 FTA나 여러 가지 분담금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추상적으로 한마디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 배경이 어디 있다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한미 간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조율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 전에 어떤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힌 것이 북핵 문제가 주요 이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역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지만 어느 정도 첫날 일정을 수행을 하면서 한미 양국 간의 그 부분에서의 조율이 그전에도 사전 조율이 됐고 그날도 조율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는 어느 정도 조율이 잘 된 것에 만족을 하고 그것보다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국회가 또 대의민주주의 장으로서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에
어떤 그 시간을 할애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전 조율이 되려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FTA나 통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안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건 그만큼 무언가를 우리가 또 미국에게 보답을 했었을 거란 얘기가 나오는데 사전에 분명히 어떤 거라고 좀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보기로는 뭐 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 사전에 무슨 얘기가 오고 갔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벌써 실무급으로 내려간 거나 마찬가지다. 예.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뭐 협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는요. 조만간 이제 협상 내용에서 실무급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지 벌써 예.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벌써 뭐 발언을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또 얘기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만약에 무역과 관련돼 있는 문제가 있었다면 최첨단 무기 예. 구입 구매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 좀 약간 말씀은 하셨는데 그거 외로는 그 외에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안보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국 메시지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약간씩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뭔가 원색적인 표현이 없었다, 직접적인 군사 옵션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조금 부드럽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방안 전에 어떤 대북 군사 옵션까지 거론을 하면서 뭐 또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겠다 이렇게 강경 발언을 해서 예. 굉장히 북미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한미 한반도 안보 상황이 굉장히 좀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명확하게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사실 미국이 올 초에 4월에 대북 정책의 기조로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원칙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추가하는 바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대북 해법은 평화적인 방법입니다. 예.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인데 북한의 태도,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서는 제조와 압박이 더 중요하다. 이래서 제조 압박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제조 압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북 강경 발언이라든지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어떤 어떻게 볼까요? 억제력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협박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트럼프 행정이 원하는 것은 평화적인 해결인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다양한 걸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한반도 당사국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어떤 다양한 옵션을 방법론을 구사하다가 긴장이 고조돼서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그건 굉장히 저희로서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어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강경 발언이라든지 군사력 옵션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 거기에 등장을 해서 좀 억제하면 좋겠다. 평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긴장을 완화시켰다. 즉 한반도 안보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서로 나눠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미 양국이 한반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큰 목표에는 공감을 하면서 좀 다른 접근법에 있어서 조율을 해가는 과정, 이런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어떤 강경 발언이 없었던 것은 아무래도 어떤 한반도 긴장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노력, 즉 이번 정상회담 관련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노력, 이 사전 조율이 좀 굉장히 효과를 거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제가 김 박사님께는 좀 약간 부정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첨단 전략 무기와 관련해서 뭐 윈윈이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우리도 필요한 걸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주도권을 지금 미국이 가져가는 듯한 모양새면 꼭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혹은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그것들이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한중 양자 협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균형된 외교 안보 정책을 두 강대국 사이에서 유지한다는 것인데 미국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중국이 우려하는 면이 없지 않게 있고 그 반대로 또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미국 쪽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 좀 그런 상황인데 그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
중국과 이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예. 그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뭐 협상 내용에 있어서는 방어 체제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예. 그렇지만 이번에 정상회담에서는 전략 자산 순환 배치라든지 또는 뭐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예. 문제 이러한 이슈들은 거진 공격 무기들입니다. 네. 이게 이제 돌아올 이제 뭐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또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 어떻게 이걸 설명할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게 관점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 한중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사실 사드 뭔가 극적으로 뭔가 분위기가 좋아진 이후에 처음으로 만나는 두 정상입니다. 어떤 이야기도 오갈 것 같고 또 분위기가 어떨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분위기는 예전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측으로서는 이제 19차 당대회를 무사히 마쳐서 이제 시진핑 2기 또 굉장히 어떤 강력한 그 권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예. 이제 운신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대회 이전에는 국내적으로는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국제적으로서는 좀 좀 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서 그 중국 국민들에게 어떤 그 강한 그 안도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예상했던 보다 그 시진핑 주석과 중국 정부가 좀 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면 이제 그러한 그 목적을 벗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실질적인 예. 성과를 올리기 위한 그런 그 정책에 몰두하지 않을까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드 문제를 벗어나고 그 문제는 이제 어떤 일단했기 때문에 예. 다시 얘기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북핵 문제라든지 우리 정부로서는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북핵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그 대북 제재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이제 미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어떤 대북 제재에 대한 공감을 고려해서 어떤 적극적으로 얼마나 적극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다 적극적으로 차별해주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 예상이 되고요. 예. 그 위에 이제 또 경제 협력의 부분들, 어떤 한국과 중국의 어떤 경제 협력의 그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실질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께서 아까 해주신 이야기 중에 한 가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 게 그 탄두 중량 제한을 지금 풀었지 않습니까? 그게 사거리 800km에 500kg에서 이 500kg의 중량 제한이 풀린 건데 이제 저희가 다 알기로는 그러면 굉장히 탄두 무게를 많이 싣고 800km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니까 이게 탄두를 500kg으로 하면 사거리가 늘어난다라는 뜻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거리가 늘어난다는 건 곧 중국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글쎄요, 이거는 탄두 중량에 관한 문제고요. 예. 사거리 문제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한은 또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글쎄요, 뭐 이게 중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또 얘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예.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뭐라 그래 화두로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준비는 나름대로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는 중량하고는 다른 문제다라고 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외교적으로 어느 정도 신뢰성 있게 넘어가는 건지에 있어서는 중국의 입장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균형,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 균형 있는 외교 안보 정책을 유지하겠다. 그러면서 북한을 압박해서 협상으로 끌어내겠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저는 의문스러워요. 네, 그게 가능한 전략인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네. 만약에 길이 있다면 지금 하고 있으니까는요. 어디까지나 기회는 둬보고 지금 현 정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헤아려 나갈 것인지 저는 좀 지켜보고 싶은데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랑 만나고 있는데 보니까 어제 우리 같은 경우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다 오픈이 됐습니다. 어디에 가고 이동하고 뭘 하고 근데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중국 쪽에서는 이걸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사후에 일이 발생하고 나서 언론 이제 관영 매체 이런 곳에서 하나 정도 툭툭 던져주는 정도인데 이렇게까지 관리를 심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국빈 방문이면 뭔가 좀 홍보도 하고 알리고 이런 게 좋지 않나요?
글쎄요,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예. 중국 쪽에서는 이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최대한의 어떤 효과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만 그래도 사전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그 뭐 자금성의 사료를 보냈고 오늘 뭐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뭐 국빈 만찬도 있고 그리고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뭐 교역 문제라든지 뭐 북핵 문제라든지 그리고 예. 미중 관계 즉 뭐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던 논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은 올 초에 4월에 그 플로리다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있을 때는 사실 예. 상견례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심도 있게 뭐 실질적인 의제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서로 새로운 그 리더에 대해서 서로 친분 관계를 쌓는 이런 부분이었다면 이번 그 정상회담은 실질적인 논의가 많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미중 간에 어떤 세계 강대국으로서 이렇게 충돌하는 어떤 긴장이 고조되는 이런 의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중국의 시진핑 어떤 그 2기 정부에서도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번에 뭐 저희가 볼 때 그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변곡점이 될 것이다. 미중 간에. 그리고 또한 그 교역 문제도 굉장히 좀 논의가 많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좀 세계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는 그런 회담이기 때문에 예. 어떤 그 중국 정부에서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철저한 관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네, 뭔가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국회 연설에서 뭔가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역할론을 좀 강조를 했거든요. 이 부분 좀 강하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안보리 내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예. 국가들 중에 두 국가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추가적인 제재가 더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 유엔 안보리를 통해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뭐 이게 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협력 없이는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현실적으로. 그러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면이나 또 외교적인 면에서 북한이 지금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두 국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빼놓을 수 없는 변수죠. 예.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꼭 이 두 나라가 저희와 함께 협조를 해야 되고 미국 입장도 같을 겁니다. 그 시진핑 주석이 사실 굉장히 환대를 했습니다. 지금 자금성을 아예 통째로 뭐 이게 하루 관광객이 10,000명인가 80,000명인가라는데 그걸 다 못 오게 막고 그 정도로 했는데 뭐 경제 협력 관련 부분도 지금 상당히 이미 뭐 선물 보따리를 먼저 내놓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만 안보와 관련해서는 결코 양보를 하지 않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시진핑 주석이 아주 강하게 쉽게 이렇게 미국의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것에 설득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미중 강대국이 모여서 굉장히 이제 시진핑 2기에서도 신형 국제 관계를 내세우면서 예. 어떤 중국이 나아갈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강한 중국의 역할을 펼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번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아시아 정책의 일환으로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내세우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 또한 또 중국 입장에서는 뭐 통상보다는 사실은 자국의 안보, 그러니까 안보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대만 문제, 하나의 중국 원칙, 그리고 이제 남중국해에서 어떤 중국의 어떤 역할 인정. 어떤 그 이익을 인정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사실 그러한 부분도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어떤 패권 도전을 좀 억제해야 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쉽게 놔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 미국 국내에서도 언론에서도 너무 무역 적자 해소에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을 해서 그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할 수 있는 안보 이익을 놓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 어떤 고위 외교안보 라인에서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방중 전에 인도 그 태평양 전략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안보 부분에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경제 부분에서 어떤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선물 보따리를 줌으로써 중국 쪽으로서는 어떤 그런 명분을 얻기 위한 그러니까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안보 측면에서의 그 명분을 얻고 대신에 어떤 그 무역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실리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중국 측에서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중국이 그 도광양해라고 해서 힘을 비축하고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지금 평화 굴기가 맞나요?
또 어쨌든 우리가 이제는 나서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걸 미국이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아까 잠시 말씀해 주셨던 이 인도 태평양, 인도 퍼시픽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중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면 뭐 좀 시체말로 긁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긁는 셈.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굳이 그걸 강조를 좀 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안보적인 차원에서 또 저는 어떻게 보면 통상 문제도 해결이 안 됐다고 봐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안보 쪽만 보셔도 남중국해 미국이 뭐 말하는 거는 말하는 거지만 말은 말이고 행동으로만 보자면 예. 지금 남중국해에서만 보셨을 때 항해 자유작전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인공섬 12해리 안쪽으로 예. 미국 전함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군이 자꾸 나가라고 해도 그쪽을 계속 통과하고 뭐 맴돌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 항해 자유작전을 통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뭐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고 예. 이 항해 자유작전 숫자만 보셔도 2014년에는 딱 2번 오바마 행정부 때죠. 네, 예. 죄송합니다. 2015년에는 2번, 2016년에는 3차례 정도 집행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예. 5월까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5월서부터 지금까지 한 5개월에서 6개월 차이죠. 한 4번을 했어요. 네, 1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4차례 항해 자유작전을 시도했기 때문에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예. 행동적인 뭐 조치를 본다면 미국이 안보적인 면에서 절대로 주눅들지 않고 예. 이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중국하고 맞대서 해야 할 게 있다면 할 것이다. 이번에 순방하면서도 항공모함 세대가 지금 이 지역에 지금 와 예.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말은 말이지만 이게 행동으로 봤을 때는 안보적인 면에서 되게 위협적인 강한 이미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통상적인 면에서는 지난 8월 이후에 예. 미국 정부에서 1974년 무역법을 들고 나서가지고 301 조항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걸 들고 나서서 중국에다가 무역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검토하고 있는 중이에요. 좀 거진 멱살을 잡고 한 면에서는 웃으면서 좋은 관계, 예. 친구같이 지내자라고 하지만 밑으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 쪽에서 약하게 나온다든지 이번 정상회담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기에 대한 보복이 나름대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계속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중국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적으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있을 미중 정상회담 저희 함께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제임스 김 아산 정책연구원 워싱턴 사무소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